25페이지에 16번 지문 가실게요. 자, 판서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경우하고 갑이 원소유자, 원땅 주인이고 을이 점유요, 취득시효, 완성자, 취득시효, 완성자인 경우를 가만히 보면 갑하고 을 같은 경우는 강한 신뢰관계가 있죠. 근데 갑하고 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갑이면 기분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아니고 원수관계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을 을이 제3자 병한테 양도할 때는 단순 통지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고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은 똑같이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 통지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까지 아주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16번 지문 풀어볼게요.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제 그걸 반드시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등기초원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앞에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인지 아니면 245조 제1항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245조 제1항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을 완성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요. 원소유자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동의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교재 W 197페이지 39번 지문을 보실게요. 197 39페이지. (39번) 가시면 매매로 인하여를 반드시 확인해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경우는 반드시 갑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가 없었으면 대항력 구비하지 못한 거니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구나까지 하시고요. 그 매매라고 하는 글자 바로 위에다가 한 번 더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초원권은 통지만 있으면 충분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은 통지면 충분함이라고만 써도 뭐 크게 문제 풀 때 지장 없을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더하기 하신 다음에 노트 소멸시효 복습, 시험장 노트 소멸시효 파트 제일 앞부분에 보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초원권의 차이점 정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더 꼭 확인하세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을이 병한테 넘겼을 때 매매계약은 진행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진행한다. 그것만 한번 직접 확인하셔가지고요. 두 개 묶어서 한 방에 정리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 펼친 김에 205페이지 70번 지문 가볼게요. 205페이지 70번 지문. 자, 한번 여러분들 등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자.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하고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등기 말소 실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 이거는 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집행에 대한 문제니까 판결로 갔을 때는 꼭 두 가지를 구분하자. 본안전 판단으로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하고 본안 판단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서 판례를 일자까지 한 다음에 한번 70번 지문 읽어봅시다. 순차 격려된 을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각 말소 구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통공임으로 끊고 맞지요. 따라서 그중 병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끊고 맞지요. 최종 등기 명의자 병한테 말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 명의자 을한테 말소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은 통과를 하는 거죠. 통과한다.
그럼 본안 판단에 갔을 때는요.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죠? 병이 등기부칙 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중간 등기 명의자 을이 병의 완성의 항변을 원용해버리면 원고 갑한테 더 이상 뭐가 없다?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의 경우에는 본안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안 묻고 있다, 안 묻고 있고 위에 것까지만 묻기 때문에 밑에 걸 가지고 이상한데요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대로 최신 판례 5페이지에 있는 17번 지문 읽어보세요. 17번 지문 똑같은 최신 판례예요. 그럼 포인트는 소의 이익이 있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소의 이익이 있다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가신 다음에 118번 지문 가실게요. 216페이지에 118번 지문을 보시면 다시 여러분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권리의 존부 여부가 분명치 않았을 때 나오는 게 추정이었고요. 증명 책임의 분배를 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면요. 추정이 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지문을 읽어봅시다. 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되고까지는 맞죠? 한번 끊고. 그런데 갑보다 전 등기 명의인 A가 처분권 등이 없어서 그로부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확인됐을 때는요. 깨어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A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면 A 명의의 바탕을 둔 간 명의의 등기도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깨어진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그대로 18번 지문 읽어보세요. 5페이지에 있는 18번 지문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가 확인됐을 때에는 전 등기 명의인 A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의 바탕을 둔 간 명의의 등기도 무효 등기가 돼버리므로 깨어진다가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뭔 말인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지문, 재심 판례 19번 지문 또 별표 치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먼저 W237페이지에 있는 46번 지문을 가지고 203조 제2항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37 46번 지문입니다. 읽어볼게요. 203조 제2항에 의한 유입비 상한의 범위는 한번 끊고요. 끊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증가액 중에서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옳은 지문이지 점유자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금액이 얼마인지 제시가 돼야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일 끝에 모두 산정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고 제가 맨날 이 부분 할 때 했던 말이 뭐죠? 회복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적은 금액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서 19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19번 지문 203조 제2항의 유입비 상한 청구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않았다. 즉 산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이죠. 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자가 성격이 급했던 거야. 그래서 다 결론이 나오고 고른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 금액과 증가액 중에 밑줄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쓰세요. 실제로는 증가액이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산정을 해보니까 증가액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즉 점자가 쓴 지출액이 8천, 나중에 다 해보니까 8천. 공사를 잘해가지고 목적물의 가치 증가액이 1억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해보니까. 자, 이랬을 경우도 성격 급하게 했던 그 말에 근거해가지고 1억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방금 했던 그 말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라고 했던 거지 꼭 집은 걸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항상 적은 금액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고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증가액 1억을 본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그 밑에 있는 비교 읽으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유입비는 항상 선택이었는데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지출액이었다고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VS 하시고 하나 써볼까요, 여러분들? 굳이 산정할 수 없는 거. 손해배상액에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가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실제 손해에 대해서 주장 증명할 필요 없다는 점과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의사에 부합한 거죠. 그 다음에 W244페이지 가시고 제일 위에 있는 9번 지문을 봅시다. 244페이지 9번 지문이다. 구분 소유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노트에 있는 내용만 꼭 기억을 하자. 자,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1번 떠올려보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2번이 구분 의사 내지 행위 필요 없는 거는요. 등기 등록은 필요 없다까지는 알고 계시고요. 9번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분 소유권으로서의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는 그 말이 독립성이 없는 일부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구분 소유로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제일 끝에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알겠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대로 20번 최신 판례 읽어보시죠. 똑같죠. 그럼 첫 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까지 긋고 처음부터 구분 소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제 끝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하면 옳은 지문,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제일 끝에 있다 없다까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바꿀 게 없죠. 그 다음에 269페이지 가시고요. 269페이지 109번 지문 가실게요. 109번. 자,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한번 끊은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선의 무과실은 필요 없고 자주 평곤이면 되지요.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한번 끊고 맞지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 꺽쇠 무과실의 이게 중요한 말이지. 문제 풀 때 선의하고 무과실하고 반드시 구분하자. 선의는 197조에 근거해가지고 추정되겠지만 무과실은 추정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죠.
해놓고 최신 판례 21번 빨리 읽어보시죠. 가실이 없어야 하는데 완성자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됐죠. 해놓고 요 판례 가지고 시간을 빼들어 먹는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해설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밑줄 친 부분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답으로 내지는 않고요. 시간을 뺏기기 위해서 지문 길게 낼 수 있거든요. 한번 미리 읽어봅시다. 만일 등기부의 내용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매도인 갑한테 처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거나, 알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처분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다면 별다른 사유 없는 이상 매도인한테 처분권 없음에 대해서 꺽쇠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쉽게 알 수 있었다. 근데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가실이 있다 없다? 가실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겠죠. 알겠죠? 이건 바꿀 건 없는데 길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조사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끝에 가실이 없다 하면 틀린 지문, 가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면 옳은 지문, 줄이면 가실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신 다음에 273페이지에 125번 지문 봅시다. 철강 사건 하면 번뜩 떠오를 겁니다. 한 번만 더 빨리 읽어볼게요. 갑이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서를 지하는 유보부 매매로서 병한테 철강을 매도했으나 병이 을과 또 도급계약 맺고 을 소유의 건물을 쓰는데 철강 제품을 다 써서 건물에 강하게 부합이 됐을 때에는 일단 을이 철강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갑이 을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선의이고 무가실이면 이사구조의 법리를 유추해가지고 법률상 원인이 인정돼 버리므로 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선의 및 무가실이 아니었을 때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요때 상대방 을이 무가실이고 아니고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추정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을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22번 질문 잠깐 또 보실게요. 이건 판서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한번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자, 갑이 도급인이었어요. 이 사안은요. 갑이 도급인이다. 갑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을한테 도급을 줬으니까 을 같은 경우가 수급인이었겠죠. 수급인이다. 꽤나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판례 용어를 빌리면 승강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을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병이라고 하는 승강기 제공업자, 제공하고 설치하는 업자입니다. 설치 업자하고 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똑같이 방금 봤지만 소유권 유보부 매매 특약을 한 거예요. 특약을 했다. 근데 이 사안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대개의 경우는 수급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병하고 매매 계약하고 나중에 수급인 을이 공사 대금의 지급을 갑한테 청구할 때 그 금액을 엎어 씌우는 방식으로서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또 을이 괜히 골치 아프게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갑을 현명하고 무권 대리인의 지위에서 매매 계약을 해버린 사안이었어요. 요만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뒤는 안 쓸게요. 승강기를 건물에 다 설치해가지고 건물을 완공해가지고요. 쉽게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에 강하게 일단 부합이 돼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급인 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별로 없겠죠. 수급인이니까.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요. 이 승강기에 대해서 대금을 안 주니까 누구한테? 건물주인 갑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받고 싶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매매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검토해 보면 답 나오죠. 무권 대리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에 성립된 것은 맞겠지만 요 매매 계약은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매매 계약상 이행은 청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2번입니다. 민법제 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방금 봤던 판례와 똑같이 병이 갑한테 보상을 이렇게 청구했던 사안이거든요. 답은 뭘까요? 똑같아. 저기 있는 갑이 선의 무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22번 지문은 해설지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입니다. 이 밑줄 문구도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권 261조에 의한 보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부당 이득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맞죠? 맞죠? 따라서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 필요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 밑줄 볼까요? 소유권 유보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가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말이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라면 그 말이죠. 이사구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인 피고에게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선의 무과실이면 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한번 끊고 요까지는 종전과 똑같고, 그 뒤에 이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승강기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그게 무슨 뜻일까? 쭉 빼서 무권 대리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 그 말이에요. 무권 대리래 가지고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본인한테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그렇게 판례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무권 대리로서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 병으로부터 수급인이자 무권 대리인 을한테 이전되고, 무권 대리인 을과 도급인 갑 사이에서 이루어진 도급 계약의 이행으로서 갑 소유의 고층 건물에 사용돼서 부합된 경우에도 밑줄 마찬가지다, 똑같아 해서 건물주가 선의 무과실인가 아닌가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도) 별표 2개 치시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23번. 306페이지에 257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실법 4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 계약 등에서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명의 수가 매수인이 되면 위에 있는 목차 한 번 더 보고 계약 명의 신탁이고, 신탁자가 매수인이면 중간 생략형이고 작년 시험 문제였다. 상대방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 줄이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건 변동은 유효하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요 수탁자에게 존속한다. 이렇게 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그 밑에 있는 259번 지문 이하의 내용이죠. 신탁자가 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원물이냐 아니면 매수 자금이냐를 빨리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해독수 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257번의 1번 지문에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의를 쭉 빼셔가지고요 판단 시점이라고 쓰시고요.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 할 때는 몰랐어요. 그 뒤에 안 거는요 고려할 바 아니다까지. 이게 재심 판례 포인트입니다. 매매 계약 할 때 몰랐으면 선의이고 그 뒤에 우연찮게 알게 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노트 꺼내 가지고 한 번만 쓰세요. 계약 명의 신탁이니까 이렇게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했다. 매매 계약했고 이렇게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실제 사안은 갑이 딸이고 이제 을이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갑이 청약 부금 붙는 게 있는데 자기 명의로 아파트 등기 명의 쳐버리면 청약 신청을 못 하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을이 A하고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때 매매 계약했을 당시에 A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A가 을한테 팔았던 X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재건축 결정이 되면서 시가가 2배로 급등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A야 속 타겠지. 어떻게 내가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없앨까 생각하다가 민법 책을 펼쳐보니까 부실법 4조가 보이는 거야. 이거 계약 명의 신탁인데 그 뒤에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무효다라고 A가 주장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알겠죠? 방금 봤지만 매매 계약 할 당시에 선의였으면 그 뒤는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매도인 A가 선의이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거는 계속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원물이냐 자금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가 선이면 A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는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안은 특이한 게 아직까지 을 명의로 등기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을이 청구 원인으로서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A가 항변 단계에서 야, 내가 나중에 알았으니까 무효야. 나 너한테 X 아파트 이전 등기를 못 해줘 라고 항변을 했던 거야. 하니까 판례가 판시할 때 매매 계약할 당시에 네가 선의였으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고려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피고 A 너의 항변은요. 이거는 이유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을이 승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두 개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개 꼭 구분하세요. 그러면 A가 선의이면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A가 악이면 처음부터 매매 계약도 무효다까지 같이 하세요. 그래서 A가 악이면 vs A가 만약에 악이 알고 있었으면 둘 다 무효야.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이것도 무효. 매매 계약도 무효예요. 무효.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잘 구분해서.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매매 계약이 유효. 매도인 A가 악이면 매매 계약도 무효까지 꼭 지금 정리하세요. 자꾸 미루면 안 돼.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동행팀 3기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연수원을 가. 교육원 가. 더 이상 보기 싫어. 오지 마. 자, 비교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은 계약 명의 신탁이었습니다. 근데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하고 또 섞으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 막판에 헷갈리는 거야. 자,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은 A가 매도인이고 갑이 신탁자이고 을이 수라고 했을 때에 1단계 매매 계약 누구 한다? A하고 갑이 매매 계약하죠.
매매 계약하죠. 그러면 진짜로 소유권을 먹고 싶은 갑이야. 진짜 소유권을 먹고 싶은 갑하고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상 유효한 거야. 그래서 A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에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A를 대위해가지고 을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지문에 있는 거예요. 해서 중간 생략형의 경우는요, 진짜 소유권 먹고 싶은 갑이 직접 매매 계약했으니까 요건 항상 유효한 거고,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요, 짝퉁 을이 매매 계약했으니까 건더기를 주는 거지. 해서 A가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두 개 잘 섞어서 섞지 말고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303페이지 249번. 요게 303페이지 249번 지문. 지금 제가 하는 것만 잘 집중해도 빨리빨리 넘길 수 있으니까. 자, 303페이지 중간에 목차 2번. 아, 지금부터 볼 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까지 한 다음에 먼저 249번의 1번부터 볼게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밑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까지만 나오지 매매 계약 없죠. 왜? 매매 계약은 유효하거든. 따라서 수탁자 병합된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이고, 맞죠? 여전히 소유권 자체는요, 매도인 A한테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요, 3자 간 신탁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도과하고 난 뒤에도 잘 봐요. 매도인 A하고 신탁자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으로, 알겠죠? 함으로 신탁자가 매매 계약상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맞죠? 따라서 매도인을 대위해 가지고 수을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탁 약정은 다 무효고요. 종중 등을 빼고는 매매 계약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23번 지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해설지도 충분히 이제 읽으면 스스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막판에 빨리 볼 때 자꾸 거슬려요. 아, 어떤 거는 유효, 어떤 건 무효이고, 그죠?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가볼게요. 325페이지. 자, 71번 지문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번 지문 볼게요. 2번 지문. A가 비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고 난 후에 A가 전세금을 싹 묶어서 C한테 양도를 하고 C 앞으로 부기 등기를 마쳤다. 한번 끊은 다음에 다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두 가지의 건능 중에 해설지를 보시면서 용인물권적 건능은 소멸돼 버리고 담보권적 건능만 남는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양도인 것이다. 따라서 담보물권 양도니까 186조에 근거해가지고 부기등기가 필요하고, 채권도 함께 가기 때문에 민법 제450조 1, 2항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450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고,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 D에게는요 대항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부기 등기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일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까지 정리를 딱 하신 다음에 그대로 24번 지문 가볼게요. 24번 지문.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였거든요. 존속기간이 집 이사 쓰는 게. 근데 그 전에 밑줄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즉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먼저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거예요.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효력이 있지. 왜 있겠어? 담보 물권적 권능이 있잖아요. 사용수익 기간 만료 후 또는 전의 경우도 용인 물권적 권능은 없겠지만 전세권의 담보권적 권능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존속기간 전에 등기를 미리 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한번 해설지 읽어볼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맞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세권은 용인 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권적 성격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록 존속기간 즉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개시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라 하더라도 담보물권적 권능에 근거해가지고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이 되는 거다. 끊고 맞죠. 따라서 두 줄 밑에 그 전세권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그냥 1번이면 1번의 지위에 근거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까지 왜 둘 다 권능이 있으니까. 제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337페이지 가신 다음에 32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333페이지 가신 다음에 성립 요건부터 목차만 한번 쫙 볼게요. 유치권은 판례가 많지만 요건만 일단 외우면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을 것. 그럼 타인의 물건이 아니고 자기의 물건이면 못하고 도급계약 수급인을 꼭 염두에 두자. 그 다음 제일 위에 2번이죠. 물건과의 관계에서 결련성이 인정됐을 것 해서 매매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결련성이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 요건 가볼게요.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따라서 도래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행사하지 못한다. 네 번째, 적법한 점유일 것 따라서 도둑놈 불법 점유로서 개시했을 경우는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다. 마지막 5번 가시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있으면요 안 된다까지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25번 지문 갑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끊고 맞죠? 맞죠? 방금 맞지 않습니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니까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특약상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왜? 물건의 문제니까. 맞죠? 물건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344페이지 가신 다음에 65번 지문 가볼게요. 자,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뺏겼거나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에는 보증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법정 대위도 할 수 있다까지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조문에 보면 담보가 실행됐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난 이후에만 준용하기 때문에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하시면 되겠죠. 해서 일단 첫 번째 물상 보증인은 수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후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까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요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초의 판례가 나왔어요. 얼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26번 지문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이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26번 질문. 주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물상 보증인이 되어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을에게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까지는 그냥 읽으면 되고, 끊고 포인트. 이후에 을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물상 보증인 병이 소유권 상실했다. 상실한에 밑줄 긋고 쭉 빼서 사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제 말 알겠죠? 상실 안 했으면요, 아직 안 갚았으면요 못합니다. 상실하거나 대신 갚았을 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뺏겼으니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갑한테 사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밑줄 매각 대금 기준에 밑줄 긋고 매각 대금 긋고 칠판 보고 한 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예요. 을이 갑한테 여러분들 1억만큼 채권을 갖고 있었다. 병이 물상 보증인이고 병 소유 아파트에 이렇게 1번 을 피담보 채권 1억이라고 담보권이 있었다까지는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때 요 X가 경매가 됐는데 경매를 통해서 팔린 매각 대금이 유찰 등이 계속 돼가지고 4천에 팔린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아가지고 경매가 별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유찰 돼가지고 4천에 팔린 거야. 4천 팔렸다. 근데 그 당시에 저 X 아파트의 통상 시가가 1억 정도 나가는 아파트였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경매 싸게 팔린 거야. 자, 그러면 요때 병이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팔린 금액이겠습니까? 시가 1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시가 1억 보는 게 맞아. 왜 맞냐면 보세요. 결국 병이 아파트를 뺏기게 된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죠. 그럼 갑한테 병이 입은 손실 전부 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따라서 매각 대금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매각 대금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가요, 시가. 알겠죠? 시가. 해서 계산 문제 절대 못 나오니까 문구로 제가 한 번만 더 해설지 읽어볼게요. 밑줄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밑줄 있는 부분 두 줄 밑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의 부동산 시가가 기준이고 매각 대금으로 할 것이 아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가에 꺽쇠 치고 매각 대금에 꺽쇠 친 다음에 그 두 개를 바꿔서 틀린 지문 낼 거예요. 제 말 알겠죠? 해서 매각 대금이 아니라 시가다. 왜냐하면 물상 보증인이 피해를 입은 원인 제공을 갑이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이해해가지고요, 시가만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만큼.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헷갈리니까 시가, 물상 보증인이 불상하고 갑 때문이니까 전부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신 다음에 28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다시 377페이지에 191번 지문 갑시다. 377페이지에 191번 지문 가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77, 191 보시면, 자, 공동담보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혹은 타인이 붙인 경매 등의 한가를 통하여 공동담보 X와 Y 중에서 X가 먼저 경매가 되어 그 X 토지의 한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받았다. 한번 끊은 다음에 담보 채권이 1억인데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큼 먼저 받았다였죠. 어떻게 해라? 우선 변제권 1억 중에 7천 행사한 거니까 남은 건 얼마? 3천이니까 나머지 Y가 경매가 됐을 때는요 3천만 원만큼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인 7천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3천까지만 Y에서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그대로 28번 읽어보세요. 28번 지문. 포인트는 변제받은 금액 없다죠. 맞죠? 제일 끝에. 변제받은 7천은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게 포인트지. 왜? 이미 행사했으니까. 그 아직 행사하지 아니한 3천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됐나요? 됐죠? 자, 해놓고 이제 그 위에 있는 27번 지문은 조금 체크하시고 조금 어려운데 또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노트는 해야 되니까. 자, 노트에 있는 내용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 테니까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자, 한 번만 이것도 따라오세요. 자, 공동저당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채무자, 둘 다 채무자 갑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는 물상 보증인 거냐? 그거 두 개부터 항상 구분하고 우리 출발하자까지 제가 여러 번 했지요. 그래서 채무자 을 소유의 건물이 있고 물상 보증인 을 소유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번 A가 공동저당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까지 합시다. 가지고 있었다. 뭐 뒤에는 안 그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다 합시다. 자, 먼저 채무자 소유께 먼저 경매가 됐을 때에는 채무자 쪽 애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넘어온다만 알면 돼요. 근데 물상 보증인 을 소유의 Y가 먼저 경매가 됐을 때에는 성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 결국 물상 보증인 을이 방금 배웠지만 담보권 실행 당해서 소유권 뺏겼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사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위를 할 수가 있는데 물상 보증인은요 법정 대위니까 481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대위의 효과가 뭐였죠, 여러분들? 권리 이전설이었죠. 따라서 X에 있었던 A의 담보 물건이 누구에게? 을한테 넘어오고, 맞죠? 넘어오고 요 Y 밑에 2번 해가지고 후순위 B가 있었을 때 이 B는 물상 대위를 한다까지 노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근데 어떤 케이스냐? 채권자 A가 둘 다 아직 경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X에 있었던 1번 저당권을 고의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소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1번이야. 말소를 시켜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지? 나중에 Y가 경매가 됐을 때에 을이 원래는 법정 대위할 수 있었죠. 근데 A가 포기해서 지웠으니까 더 이상 법정 대위할 수 없죠. 줄이면 법정 대위에 대한 기대를 A가 침해한 거죠. 몇 조가 떠올라요? 몇 조가? 485조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법정 대위할 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고의나 가실에 근거해서 담보의 감소 상실을 시켰을 때에는 면책된다. 그걸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위에 있는 재심 판례 27번이에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485조에 의해서 을이 면책된다까지 확인을 하시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심 판례입니다. 485조에 관한 부분은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서기보 영역이에요. 희한합니다 이게.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 소유의 X와 물상 보증인 소유 Y의 공동담보권이 있었던 A가 이제 밑줄 공동담보 중에 채무자 소유였던 X에 대한 일부를 포기하거나 관계없죠. 순위를 뒤로 바꾸거나 혹은 상실하거나
혹은 감소했다. 줄여서 485조에 있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말이죠. 물상보증인은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왜? 485조 때문에까지 쓰시는 거죠. 485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법정대에 한번 가보실래요? 485조 W 앞부분 최총 앞부분에 있을 거거든요. 거기 판례 하나 더 볼 거 있죠 우리가. 413페이지 78번 지문. 413페이지의 78번 지문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이걸 읽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상보증인이 면책되는 것은 되는지만 채무자는요 계속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문제다까지죠. 알겠죠? 해서 더하기 몇 페이지였어요? 413페이지 3페이지 78번 지문. 채무자 물상보증인 을이 면책되는 거지 채무자 갑이 채무를 면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면하는 것은 아니다. 왜? 485는 물상보증인 같이 법정 대위 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채무자 갑을 위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이다까지 같이 내면 할 말 없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다시 프린트 제일 끝에 29번 또 체크하시고 중요한 판례 같습니다.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요 382페이지에 208번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8번 지문 가담법 제11조 단서 내용입니다. 문제가 많은 조문이었죠. 382페이지 208번 지문입니다. 자,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가담법 제11조 내용과 제척기간에 비춰 봤을 때에 채무자 등이 10년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도 하지 않은 채 또는 조건으로 하여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무가 선변제이기 때문에 됐죠?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마저 10년 지나버리면 제척기간 도과에 근거하여 말소 등기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자, 그러면 소멸돼버리면 쓰세요. 더하기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더 이상 채권자 을 명의의 이전 등기 등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그냥 취득하냐? 청산금은 줘야 하냐였어요. 제 말 알겠죠? 그냥 채권자 을이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청산금은 마저 줘야 하냐에 대해서 대립이 있었거든요. 자, 가담법은 왜 있는 법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면 10년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청산금은 마저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해서 더하기 쓰세요. 청산금은 마저 지급해라. 알겠죠? 판례가 나왔어요. 정리해보면 10년 지나면 더 이상 말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긴 한다. 근데 달랑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청산금은 지급해라까지입니다. 지급해라. 해놓고 29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머릿속으로 가담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호랑이 다 먹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청산금을 지급해야겠지. 그래서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만큼만 써도 문제 풀 때 지장 없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지문 갈게요. 물권법 마지막입니다. 30번 지문 또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30번 지문. 요렇게 땅이 있었고요. 딱 갑소유 땅이었어요. 갑소유의 땅이다. 근데 그 땅 위에 을이 Y라고 하는 동산, 뭐 키우는 동산을 이렇게 Y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다. 무단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면 어려울 게 없는 게 갑은 을한테 차임 상당의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초원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애매해지는 게 이게 1번, 2번입니다. 요 Y를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양도 담보를 이렇게 2번 설정을 해준 거예요. 설정을 해준 거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면 기존 민법 지식에 기초했을 때에 차임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를 누구한테 했을까? 을한테 했을까요? 병한테 했을까요? 동산 양도 담보의 법적 성질,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외부 관계에서는 담보권자 병한테 소유가 있다. 따라서 Y 동산은 병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승소했다면 그렇게 안 중요한 판례겠죠? 승소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졌냐? 여러분들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누린 자. 그러면 Y 동산을 병한테 담보로 줬을 때에 외부 관계에서는 병한테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설정자에게 있다까지 공부했거든요. 사용 수익을 을이 하니까 수익을 을이 하지요. 이득이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지요. 따라서 갑은 을한테 청구할 문제이지 병한테 하지 말라는 게 재심 판례인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경우하고 말고 이런 경우로서 사용 수익에 대해서 묻는 경우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이 틀린 이유 알겠죠? 병에게가 아니라 을에게니까 틀렸고요. 틀렸고. 다 아신 분들은 387페이지에 226번 지문 한번 펼쳐보시고 마저 정리하시고요. 왜 이걸 읽냐? 똑같거든. 일반적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를 했을 때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인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됐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도 설정자 을에게 한다까지 꼭 기억해서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채총을 보시겠습니다.